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날 공증 유언장이 공개되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오프닝 그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억울함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긴 세월을 참아온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저는 38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비 오는 날도, 몸이 으슬으슬 추운 날도, 심지어 제 생일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혈압약, 시아버지 당뇨약, 남편 영양제까지 아침마다 꼬박꼬박 챙겼고 남편 출근 셔츠는 제 손으로 다림질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주름이 조금만 있어도 이걸 옷이라고 입혀 내보내냐는 소리가 날아왔으니까요. 나중엔 시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기저귀 수발까지 제 몫이 됐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고작 보름 만에 시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영수가, 이제 너도 내 갈 길 가야지. 이 집에서 나가라.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8년을 이 집에 바쳤는데 시아버지 산소의 잔디도 채 자리 잡지 않은 시점에 이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더 기가 막힌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제 옆이 아닌 시어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면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꼭 한 달 전 저를 부르시더니 제 손을 꼭 쥐고 남기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이 이미 공증이 완료된 유언장에 활자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날 사람들 앞에서 웃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제1장, 착한 며느리로 산 38년 그 집에서 나는 사람이었나? 저는 24세 시집 왔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었죠. 그때는 시집살이가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곧 집안법이었고 며느리는 그 법 안에서 숨죽이고 사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친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고 오빠 둘 학비를 대느라 늘 빠듯하게 사셨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몇 년을 일하다가 동네 어른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때 막 작은 사업을 시작한 참이었고 시댁은 서울에 번듯한 주택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앞에선 늘 점잖고 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기도 하셨죠. 사람들한테는 우리 며느리 참 착해, 우리 집 복덩이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다니셨어요. 저도 처음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저를 아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방문만 닫히면 사람이 달라지셨습니다. 반찬이 짜다. 어제도 짰는데 오늘도 짜네. 입맛이 없어. 청소를 이렇게 하면 누가 널 사람 취급하겠냐. 구석을 좀 봐. 먼지가 쌓였잖아. 애도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아이 버릇이 그게 뭐냐? 엄마를 닮아서 그래. 내 친정이 가난해서 버릇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시댁에선 좀 맞춰야지. 저는 울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했다간 더 큰 소리가 돌아왔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라도 제 편일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단둘이 있을 때만큼은 당신이 맞아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래.
내가 그냥 참아. 집안 조용한 게 제일 중요하지. 조용한 집안이요? 아니요. 그 집은 조용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을 틀어막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소리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제 감정은 그렇게 조금씩 눌려 죽어갔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손이 떨린 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또 뭔가 지적받을까 봐요. 아이 운동회 날 사진 한 장 제대로 못 찍은 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심부름을 하느라 늦게 도착했거든요. 딸이 엄마, 왜 이제 왔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웃으면서 얼버무렸지만 차 안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38년이었습니다. 제2장, 시아버지 병간호 실제로 누가 했는지 그 집은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처음 쓰러지신 건 제가 시집 온 지 20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뇌경색이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때부터 걸음이 불편해지셨고 기억력도 조금씩 흐릿해지셨습니다. 처음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실 수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결국 거동 자체가 힘들어지셨죠. 시어머니는 그때도 사람들한테 내가 남편 병간호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을 거의 대지 않으셨어요. 병원 보호자석에 앉아 있는 건 항상 저였고 새벽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욕창을 체크하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아프신 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 갱년기가 한창이었고 무릎 연골이 닳아서 계단만 오르면 신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했습니다.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거래처가 있다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 병실 앞 복도에서 우연히 남편 친구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그날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러 갔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실로 돌아가서 시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영수가, 미안하다. 이 집에서 내가 제일 고생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8년 만에 처음 듣는 위로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어떤 가족도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하고 억지로 웃었지만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저를 부를 때마다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수가 통장 잘 챙기고 있지? 서류는 내가 알아야 한다. 그땐 그냥 노인네 헛소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치매가 좀 오신 건가 했죠. 그런데 그게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3장, 장례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다. 시아버지 장례는 5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이 꽤 많았고 저는 사흘 내내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발인 날 새벽엔 얼굴도 못 씻고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작은 아들을 자주 불렀고 남편은 밤마다 안방에 들어가 시어머니와 문을 닫고 무언가를 오래 상의했습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어요. 밥 다 됐어요. 한마디 하고 나오면 등 뒤로 다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장례 열흘 뒤 밥상에서 시어머니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큰 집은 정리해야지.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물었습니다. 정리라니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이 집 팔고 내 노후자금 만들어야지. 너희는 전셋집 알아보든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공간입니다. 제가 신혼 때부터 시작해 38년을 숨 쉬었던 곳이에요. 어머니, 그럼 저는요? 하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너무도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남편 따라가면 되지. 며느리가 시댁 재산에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욕심이라고요. 38년 동안 제 청춘을, 제 건강을, 제 인생을 이 집에 다 바쳤는데 그 말이 욕심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사장, 남편의 배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 상처. 그날 밤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 생각이 그래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제 눈도 못 마주치고 말했습니다. 지금 집이 어머니 명의잖아. 법적으로도 어쩔 수 없어.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아요? 저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한테 38년이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 38년을 참았어. 당신 아버지 병수발도 내가 했고 이 집 제사도 내가 지냈고 당신 월급 모자랄 때 친정 적금 깨서 생활비 댄 것도 나야. 그러자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지난 일이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같은 침대를 쓰고 같은 밥상을 받았지만 그이는 처음부터 이 집의 아들이었지 제 남편이었던 적은 없었구나. 저는 이 집에서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부려먹는 사람 하나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지난 38년을 되감아 봤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째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던 날,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느라 내 생일을 그냥 넘기네. 친정 어머니 수술날 시댁 제사가 겹쳐서 친정에 가지 못한 날, 그리고 그 모든 날에 침묵했던 제 자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오장, 우연히 들은 충격적인 대화 그들의 진짜 속셈.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안방 앞 복도에서 빨래를 개다가 안에서 시어머니와 작은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는데 제 이름이 들리더군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순해서 끝까지 아무 말 못해. 쫓아내도 찍소리 못할 거야. 작은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는 원래 겁 많잖아요. 형만 잘 구워 삶으면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말이 나왔습니다. 집 팔면 그 돈으로 작은 애 아파트 보태줘야지. 큰 며느리한텐 생활비 조금 던져주면 끝이야. 어차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내쫓으려는 이유는 시어머니 노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저를 발판 삼아 작은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줄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 38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말자. 당해주지 말자. 내 것을 지키자. 제6장,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열쇠.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일상을 이어가면서 조용히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분 방을 정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약간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는데 겉면에 세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시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참을 못 열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났어요. 이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 세 글자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결국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은행 금고 열쇠 하나와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떠나면 이건 내가 먼저 확인해라. 이 집에서 너만큼 억울한 사람 없다. 저는 그 메모를 가슴에 꼭 쥐고 소리도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금고 번호는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제가 매년 케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러드리던 그 날짜. 금고를 열었을 때 안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파일 하나, 그리고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 봉투.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직원분이 놀라서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서류를 꺼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할 당시 시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신용이 막혀 있었고 집을 살 때 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제 적금과 제 친정아버지 돈에서 나갔다는 내역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사업빚이 있었고 압류 문제를 피하려고 임시로 시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올렸던 거였습니다. 임시라고 했지만 그 임시가 30년이 넘게 이어진 것이죠. 제7장 공증 유언장의 내용. 시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들. 유언장은 단정한 법률 문서였습니다. 공증 사무소 직인과 공증인 서명이 있었고 날짜도 정확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꼭 한 달 전 작성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통장 챙기라고 하시던 그 무렵 시아버지는 이미 이 문서를 준비해 두신 겁니다. 유언장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형식상 배우자 명의이나 실제 취득, 자금의 상당 부분은 며느리 영숙과 영숙 친정의 자금에서 나왔다. 배우자와 장남이 이를 무시하고 며느리 영숙을 주거지에서 내쫓거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본 유언장을 근거로 영숙에게 보상 절차를 밟게 할 것. 별도 예금과 임대보증금 일부 역시 며느리 영숙의 노후자금으로 남길 것.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법률 문구가 아닌 시아버지 자필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미안한 사람은 영숙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 잘해주지 못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사람들이 영숙을 몰아낼까 두렵다. 이 문서가 영숙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저는 유언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행 창구 한쪽 구석에 앉아서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구나. 내 고생을, 내 억울함을, 이 집의 진실을. 그 누군가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의 마지막 힘이 이 종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변호사 상담도 받아놨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제8장. 그들은 더 큰 함정을 파고 있었다. 그 후 저는 완벽하게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친척들까지 불러놓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집 정리를 해야겠어. 큰 며느리는 친정 쪽 도움도 있고 하니 알아서 살겠지. 친척 몇몇은 제 눈치를 봤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목소리가 크시고 워낙 오래 이 동네에서 체면을 유지해 오셨으니까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재산 탐내면 망신이지. 양심이 있어야지. 그 말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참는데 한계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꾹 눌렀습니다. 그날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저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 대해 아무 권리 주장도 하지 않겠다. 내가 생활비 조금 줄 테니 조용히 나가라. 조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이제 됐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각서를 요구했다는 증거도 그 돈을 제안했다는 것도 나중에 다 증거가 될 테니. 재구장. 모든 친척이 모인 날 드디어 그 자리. 드디어 제사 전날 가까운 친척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를 치밀하게 이용하려 하셨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내치면 체면 때문에라도 제가 저항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꽤 영리한 계획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집안일을 좀 정리하려고 해. 다들 알다시피 영숙이는 이 집과 아무 상관없이 나가면 되고 내가 따로 챙겨줄게야.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당신도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좋게 끝내자. 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으신 거야. 좋게요. 38년을 이용해놓고 빈손으로 쫓아내는 걸 좋게 끝내자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온 파일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죠. 오늘 여기서 다 끝냅시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 숙이고 울 거라 예상했겠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시는 걸 아버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매매 당시 자금 흐름표, 제 통장 인출 내역, 친정아버지 수표 사본, 시아버지 확인 메모, 한 장씩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친척들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 이게 다 뭐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려던 아파트 자금, 내 피 같은 돈으로 만들 계획이었지? 작은아들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을 잃으셨습니다. 제10장, 마지막 반전 공증 유언장 공개.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공증사무소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봉투였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공증받아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무슨 유언장? 저는 원본을 펼쳐서 친척들 앞에서 핵심 내용을 읽었습니다. 집을 마련할 때 실제 돈을 댄 게 저라는 사실, 저를 내쫓거나 재산을 빼앗을 경우 법적 보상 절차를 밟게 한다는 내용, 그리고 별도 예금이 제 노후자금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한 고모님이 시어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새언니, 이거 사실이야? 영숙이가 집 살 때 돈 댄 거야? 시어머니는 입술만 달달 떠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날 사람 취급 안 한 날부터 나도 더는 참고만 있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이 남긴 별도 예금도 있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남긴다고 적혀 있어요. 이제 누가 누구를 빈손으로 내쫓는지 법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제11장 무너지는 시어머니 처음 보는 얼굴.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품위 있게 허리를 세우고 교회에서는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시고 동네에서는 점잖은 어르신으로 사셨던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영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깐 욕심이 났어. 잠깐이요. 38년이 잠깐입니까? 제 청춘이 잠깐이고 제 건강이 잠깐이고 제가 흘린 눈물이 잠깐이란 말씀이십니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눈물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습니다. 저한테서 무언가가 텅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분노도 억울함도 오래 쌓인 서러움도 전부 다 빠져나가고 나니 그냥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 둘이 따로 얘기하자.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얘기요? 내가 당신 아내였던 적이 있긴 했어요? 당신은 늘 엄마 아들이었지. 내 남편이었던 적은 없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친척들도 늘 큰 소리치던 작은 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건 언제나 저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못 든 건 그들이었습니다.